기간 조정이 나온다라면 2차 전지는 다음에 더 세게 붙을 수 있어요. 근데 가격 조정이 나오면 힘을 모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2차 전지의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유튜브 차영주 TV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유튜브 차영주 TV에 대해서 좀 말을 얼버무렸는데 7월 말부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정말 이번에 다시 이제 했고요. 매일 오후 5시와 6시에 이제 그 마감 시황을 하는데 라이브로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단순하게 뭐 장이 어땠다 저땠다 얘기는 간단하게 하고요. 그날 나온 리포트를 해석해 드립니다. 그날 나온 리포트 중에 주가가 움직였었던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 같은 거 리포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재무제표까지 분석해 드리는 라이브 방송을 하고요. 물론 이제 라이브 못 보신다 하더라도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고 또 더군다나 거의 이제 뭐 2, 3일에 한 번씩 투자자들이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뭐 시황은 저희 웅달 책방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시황 잘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과 참고하시면 되겠고 내가 주식을 좀 공부하고 싶다. 그다음에 주식 시장을 좀 더 깊게 파고들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딱딱하게 이론만 강조하거나 가치 투자에 어떤 너무 꼭 갇혀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전에 도움이 되는 거, 리포트를 어떻게 봐야 되고 기업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시간 되실 때 저희 차영주 TV에 오셔서 구독도 좀 해주시고 한번 쭉 놀러와 보세요.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네, 댓글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소장님 예. 요즘 증시를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여쭙고 싶은데 와, 에코프로가 진짜 황제주로 그렇죠. 폭등을 한 다음에 예. 또 급락을 하고 뭐 하루에도 10% 20%씩 플러스 마이너스 예. 왔다 갔다 하는데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있어서 몇 가지 반복되는 사항들도 있고 새로운 부분들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증시 격언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이번만은 다르다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주가가 올라왔었던 것은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었던 단기간에 올라왔었던 현상들은 종종 있었어요. 우리가 비근한 예로 보게 된다라면 2020년에 삼성전자와 카카오가 그랬죠. 네. 삼성전자가 9만 전자까지 갔었고 카카오도 정말 온 세상 카카오만 사야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2020년에 우리가 있었죠. 네. 여러분들 미국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전에 또 어떤 게 있었죠? 우리가 2017년에 보면 제약바이오. 네. 제약바이오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메디톡스 같은 경우 네. 메디톡스를 제가 매매를 해봐서 하는데 메디톡스를 그 전에 제가 3만 원에 샀다가 15,000원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얼마에 팔았는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액분하기 전에 15,000원짜리가 70만 원까지 갔었어요. 아, 진짜요? 다이렉트로. 그게 1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와. 어마어마한. 그렇다가 지금 이제 주가가 또 이렇죠. 지금은 어때요? 그거는 좀 액분해가지고 계산을 좀 다시 해봐야 되는데 뭐 그 수준은 훨씬 못 미치는 그래요. 그런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전에 또 뭐가 있었죠? 차화정 있었죠. 네. 지금 우리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10만 원짜리가 그때 50만 원 갔었어요. 현대중공업이 5배가 올랐었어요. 그 무거운 주식이 엄청난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그때 그런 게 기억이 나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신문에서 본 건데 현대중공업 그때 재직자분이신데 자사주를 계속 모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웅달님하고 저하고 같이 직원에 근무하는데 저는 자사주를 받았고 웅달님 같은 경우 자사주를 안 받으면 그분이 자기가 돈 내가지고 받았었대요. 그렇게 모아가지고 현대중공업 주식수가 굉장히 많았었대요. 근데 그게 50만 원 가니까 엄청난 부자가 된 거죠. 그래갖고 신문에 나오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또 삼성전자가 저렇게 올라갔을 때 제가 이제 본 게 기억이 납니다. TV에서 우연치 않게 어떤 뉴스에 봤는데 택시기사분이 나오셨어요. 그분은 돈을 벌 때마다 삼성전자를 모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그때 9만 얼마 갈 때 난 지금 얼마큼 부자다. 물론 지금도 지금 뭐 꽤 부자시겠죠. 그런 어떤 경우가 나왔었죠. 카카오에 대해서는 그렇게 돈 벌었다라는 분은 제가 그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카카오는 저는 그 전에 이미 매매를 했었고 제가 카카오 매매한 거는 이미 제 페이스북에서 밝혔기 때문에 전 2020년 초반에 샀다가 2020년 중반에 이미 엑시트를 했고 그 뒤로 더 날아간 거니까 어쨌든 경우는 있었어요. 그 뒤에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는 이제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지난 저희가 이제 이 녹화일 기준으로 봤을 때 7월 말 마지막 주 수요일 날 변동성이 시작된 거죠. 수요일 날 오전에 보면 그랬죠. 오전만 하더라도 2차전지만 강한 빨간불이었고 거의 모든 주식이 파란불이었어요. 참 특이했어요. 수요일 날 오전이 참 특이한 날이었어요. 거의 모든 종목이 파란불이었어요.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이 뭐냐면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 우리 영화 해운대에서 쓰나미가 밀려오기 전에 물이 쫙 빠져나갔다가 이제 다시 오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날 페이스북에 썼어요, 오전에.
저는 주식을 삽니다. 파란불에 있는 주식을 삽니다.라고 이제 페이스북에 썼어요. 이거 공개된 내용이니까요. 2차전지 사신다고요? 2차전지가 아니라 파란불에 있는 거. 그때 2차전지만 빨간불이었고, 그러니까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주들만 빨간불이, 나머지가 다 파란불이었어요. 거의 모든 업종이. 그래서 저는 삽니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렸고, 제 엊그제 올린 제 차영주 TV에서도 그거를 제가 올려놨어요. 기록을 남긴 거죠. 그러고 나서 그날 오후 방송을 하는데 에코프로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저는 실시간 못 보고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확 변동성이 맞아요. 엄청나게 이제 뭐 한 30% 가까이 변동성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때 가서 방송하려고 이제 분봉을 봤어요. 분봉을 보니까 정확히 1시 24분이에요. 1시 24분에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금양 1분봉을 봤어요. 1분봉이 1시 24분에 1분봉이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동일하게 이 종목이 네 종목이 주도주였잖아요. 네 종목이 1분봉이 나온 거예요. 누군가 판 거죠. 그 종목 다 그렇게 된 건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보니까 에코프로가 그때 장대 음봉이 있더라고요. 금양은 어떨까? 1시 24분에 또 금양도 장대 요 파란색이 요 봉이 된 거예요. 요 봉은 뭐냐면 누군가 때린 거예요. 호가를 밀어버렸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요걸 이렇게 1분이니까 1분이라는 시간에 여기 첨치면 내려온 게 아니라 누군가 때린 거죠. 그러면 금양,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를 누군가가 그게 공매도인지 기관인지 개인인지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알려고 하셔도 안 되고 알 수도 없어요. 누군가가 딱 놓고 동시에 엔터를 딱 때린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 그냥 때린 거예요. 딱 때리니까 그 전에 주가가 약간 좀 기울어진 상태에서 그 뒤로 음봉들이 팍팍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번 딱 때리고 나니까 아차 싶으니까 착착착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밀리고 목요일에 밀리고 금요일에 다시 말아 올린 거죠. 좀 진정되고. 네. 주식이란 게 그래요. 항상 올라갈 때는 다 이제 좋다가도 어느 순간 탁 조금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게 좀 뭐 밸류가 높다, 뭐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 다 무시하고 올라갔는데 그날 쫙 물이 빠지듯이 다른 거 다 파란불이고 빨간 기둥이 섰다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불안했을 거라고 봐요. 이게 뭐 어떻게 될까? 그런 상태에서 약간 기울는데 갑자기 음봉이 탁 나오니까 그때 팔았던 음봉은 공포감이 있으면 그 공포는 뭐죠? 내 이익을 실현하는 공포죠. 기분 좋은 공포죠. 내 이익이 사라질까봐 무서웠던 공포지. 야 이거 내가 손해보고 있는데 눈 감고 매도 버튼을 누른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식을 볼 때 상대방을 이해할 때 제가 이제 제 차영주 TV도 그걸 올려놨는데 상대방이 있어요. 그 상대방이 어떤 심리로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게 여러분들이 향후에 주식을 볼 때 다양한 노하우가 쌓인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2차전지 파는 분들 불안해서 판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불안감이 공포감인가요? 기분 좋음인가요? 원래 주식 격언에 이익은 스스로 지킨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웅달님도 주식을 해보셨겠지만 처음에 주식할 때 초보자일 때 내가 주식을 샀는데 올라갈 거라고 해서 주식을 사잖아요. 근데 주식을 사서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올라갔어. 빨간불이 펴졌어. 그럼 심장이 벌렁거려요? 안 벌렁거려요? 벌렁거리죠. 벌렁거려요. 그런 거예요. 그게 이익은 스스로 지킨다라는. 그러다가 벌렁거리다가 조금 지치면 빨리 내가 이것을 실현해야지. 네. 근데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반대로 빠져. 그러면 괴롭지만 심장이 벌렁거리나요? 그건 좀 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심장이 벌렁거리는데 떨어질 때는 기분은 나쁘지만 벌렁거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방치하게 되고 떨어질 때마다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이제 주식 경험에 있는 얘기인데 어찌 됐든 2차전지 변동성이 시작이 됐어요. 변동성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월요일 날 지금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 반등을 했어요. 금, 월, 화까지 반등을 했는데 화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직전 고점에 다 부딪혔어요.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 대장주는 포스코 인터다. 요 변동성 이후에. 왜냐하면 차트가 가장 직전까지 온 게 포스코 인터였거든요. 그러면 고점을 뚫어줘야죠. 그래야 신규 매수가 들어오죠. 그리고 거래량 같은 걸 제가 분석해 봐도 다른 거는 이 변동성 거래량보다 낮지만 포스코 인터는 변동성보다 거래량이 높게 있으니까 이건 말아올 수 있을 가능성은 포스코 인터가 고점을 뚫으면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게 지금 펀드멘탈을 접근을 안 합니다. 펀드멘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수차례 얘기했고 그게 전 녹아들어간 게 차트라고 보거든요. 저는 가치 투자자이지만 차트가 언제 유용하냐라고 보면 차티스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있죠. 모든 것은 차트에 녹아들어가 있다라는 게 차트를 보시는 분들의 기본 전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다 아는 주식이고 대중적인 주식들은 차트를 볼 필요가 있다. 그 심리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정보들이 이미 차트에 녹아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대부분의 종목들은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테슬라, 애플, 뭐 2차 전지, 반도체 이거는 모든 정보가 이미 차트에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봐요. 그런 상태에서 딱 고점을 못 뚫었어요. 화요일 날. 그리고 오늘 지금 저희가 오전에 녹화를 하고 있지만 조금 전부터 다시 밀리기 시작했어요. 고점을 못 뚫어주니까. 그러면 자 이런 거죠. 고점을 못 뚫어준 상태에서 밀린다라면 이렇게 심리를 분석해 볼 수 있죠. 어찌됐건 뭐 에코프로 기준으로 150만 원 이상에 사신 분들 보면 불안했죠. 그게 100만 원까지 갔으니까. 네. 순간 3분의 1 토막이 90만 나거든요. 원까지 갔죠. 90만 원까지 가니까 순간 3분의 1 토막이 됐죠. 그때 이제 저 누군가 그 짤이 하나 돌아다녔는데 평당 152만 원 살려주시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 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이제 누가 댓글에 올린 걸 이제 캡처해서 돌린 겁니다. 그분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올라간다니까 샀는데 그분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다시 그 근처에 왔으면 팔고 싶을까요? 안 팔고 싶을까요? 팔고 싶겠죠. 팔고 싶겠죠. 더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물량을 못 이겨낸 거죠. 그럼 거긴 매물대가 되는 거죠. 그럼 그분도 지금 150만 원 왔으니까 팔아야지라기보다는 야 이제부터 또 갈 거야라고 마음을 또 바꿨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만약에 또 밀리면 그때가 팔았었어야 되는데 다시 오면 난 꼭 팔 거야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게 이제 매물벽이 되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변동성이 시작된 거예요. 이 변동성은 제가 볼 때는 안정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이 주식이 다시 올라가려면 수급 논리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수급이 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펀드멘탈 논리지. 근데 제 영상에서도 했지만 뭐 강한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절대 팔지 않겠죠. 뭐 그건 조금 괴롭지만 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정리될 때까지는 2차전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2차전지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보면 몇몇 종목만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많이 밀려 있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도주들이 올라가려고 상황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필요한 것들의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조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격 조정 있고 기간 조정이 있죠. 가격이 이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게 가격 조정이고 기간 조정은 가격은 머물러 있는데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저는 확인해야 되는 게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면 상대적으로 주가의 다음 퍼포먼스는 좀 약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익을 실현했으니까. 그리고 이 가격 조정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려면 굉장히 많은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이거는 윌리엄 오닐, 저는 윌리엄 오닐의 추종자인데 윌리엄 오닐의 컵에서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오닐의 컵이라는 것은 올라가다가 라운드 형태, 이게 가격 조정이거든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같이 일어나고 올라가서 직전 고점 뚫을 때 윌리엄 오닐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여기서 거래량이 분출해야 돼요. 그게 윌리엄 오닐의 컵이거든요. 네. 근데 기간 조정은 이게 스테디하게 가는 거예요. 스테디하게 가는 건데 그것은 그만큼 주식 시장에 있어서 매도자보다는 매수자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려면 제 거래량으로 투자하라라는 책인데 저건 다음에 이제 소개하겠는데 거기서 보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 이게 만약 기간 조정이 나온다라면 2차전지는 다음에 더 세게 붙을 수 있어요. 근데 가격 조정이 나오면 다음에 올라갈 때 힘을 모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2차전지의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그러니까 2차전지 펀드멘탈로 접근하는 분들도 그분들도 의견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걸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땐 단 하나로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 그래서 책을 많이 보셔야 돼요.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이걸 보셔야 되고 저희가 촬영 전에 웅달님하고 좀 가벼운 토크를 했는데 정말 필요한 책들이 있으면 제가 그때 이제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음 영상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던 안 보시던 혹시 그래 나는 지금 내 상황에서 이걸 뭔가 좀 풀어야 되라고 한다면 참조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에코프로 같은 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이 2차전지 좀 주도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보면 진짜 단기간에 그 공매도 물량 때문에 숏스퀴즈 현상도 벌어지고 쇼커버도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그 오르는 속도가 가팔랐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기간 조정 없이 이런 다시 한번 지금도 보니까 공매도 물량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다시 한번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단기간에? 공매도가 어느 시점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일단 초반에 공매도했던 분들은 다 환매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환매가 들어간 것 같고 정말 뭐 들리는 얘기는 뭐 주로 공매도는 뭐 여의도에서 치지만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서 많이 뭐 몇 개 치거든요. 파산했다고 뭐 이런 얘기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은 매니저들이 그 홍콩에서 일자리를 잃었다고. 저녁 때 술 먹고 있는 애들 보면 농담 삼아 너 에코프로 공매도 쳤지? 뭐 이런 얘기 뭐 씁쓸하게 들린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홍콩이랑 싱가포르 한번 가보시면 금융가가 되게 좁아요.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융가가 넓을 것 같죠. 홍콩은 그 건물 한 서너 개가 이쪽 여러분들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샌드라는 호텔 아시죠? 그 위에 수영장 달린 호텔. 그게 이제 싱가포르 중심가에서 조금 이제 매립지에다가 그걸 지은 거거든요. 네. 그 앞에다 지금 공원을 만들어 놨고 그 옆에 보면 큰 건물들이 뭐 정말 뭐 몇십 층짜리 건물들이 한 대여섯 개 있어요. 그게 금융가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건물이 대여섯 개가 모여 있어요. 네. 거기가 소위 말하는 싱가포르 금융가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내려와서 담배 피는 데는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A 건물에서 내려온 놈, B 건물에서 내려온 놈이 다 담배 피다가 너 어디서 근무하냐 그러면 나 멜린치에서 근무한다. 나는 뭐 홍샹에서 근무한다. 나는 뭐 미래에셋에서 근무한다. 서로 담배 피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우리 매니저 뽑는데 올래? 그렇게 인맥이 쌓이는 거예요. 이건 제 뇌피셜이지만 네. 제가 싱가포르 가봐서 그걸 본 거예요. 걔네들이 거기서 다 담배 피면서 얘기를 해요. 외국 놈들, 한국 놈들 섞여가지고. 홍콩 섬에 가면 그 걔네들이 먹는 식당들이 한정돼 있어요. 그 홍콩이라는데 그 섬의 한쪽에 금융가가 있고 이쪽에 침사추이 쪽에는 금융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인맥들이에요. 그런 데서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여의도라는 어떻게 보면 좁은 커뮤니티가 있는 거죠. 걔네들이 한 건데 초반에 때린 애들은 다 한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뒤늦게 공매도를 친 애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그들 입장에서 보면 좀 여유가 있죠. 그래서 과연 그들이 이제 환매가 또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2차 환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그래서 있습니다. 기간 조정을 좀 얘기하신 거군요. 그래서 기간 조정이 나온다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두 번째 쇼키지가 나올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한 가지 말씀 중에 궁금했던 예. 게 그 1분 만에 그 여러 종목에서 이렇게 장대 연봉이 나온 거는 이거는 뭔가 이렇게 사전에 모의를 해서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래량이 네. 그럴 정도로 그거 보면 몇십 조짜리 그래도 움직인 거잖아요. 뭐 에코프로를 보면 뭐 몇만 주 정도예요. 그러니까 금액 단위로 저 계산을 보니까 그렇게 금액은 크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충격을 줬다라는 거죠. 그 전에 주가가 가다가 갑자기 꺾인 게 아니라 1분 봉이 라운드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다 파란불인데 얘네만 되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도 안 따라. 나 혼자 올라오고 있어. 그럼 좀 불안감 느끼죠? 더군다나 주가가 뭐 150만 원 부근인데 갑자기 150만 원 부근인데 보니까 아무도 안 따라와. 그래서 약간의 꺾이면서 불안감이 있는데 착 충격을 준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어떤 뭐 누군가 뭐 대놓고 때렸다는 근데 제가 제 영상에 올렸던 칼 알렘람이라 쓴 주식 심리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차영주 TV에도 엊그제 올렸는데 거기 보면 거기 참 그 책이 소설책인데 재밌어요. 소설책 비슷한 건데 뭐냐면 주식 참여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인터페이스라는 가상의 종목이 하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상의 인물들이 나와요. 그냥 누군가 내가 그 종목들을 사서 어떠한 이유였든지 사가지고 했는데 이익이 났어. 팔고 싶은 거야. 그래서 팔았을 수도 있어요. 다른 건 다 빠진데 얘만 올라가? 이 정도는 난 먹었으면 됐다.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또 한 가지는 갑자기 내가 어디 부동산을 사야 돼. 그 계약금을 내야 되는데 수요일날 팔아서 금요일날 돈을 빼야 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죠. 금요일날 돈을 빼니까. 근데 수요일날 올라오니까 잘 됐다. 난 요쯤에서 고점에서 약간 꺾이는 것 같은데 나 여기서 팔래. 그래서 금요일날 부동산 그 중도금 내야 돼. 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식 유학자금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행동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고서 내 투자 전략을 세우자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에는 좋다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고 그거에 편성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정말 돈이 필요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병원비를 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모인 게 저는 차트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차트가 좀 말아 올렸는데 고점을 못 들어주면 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저는 그런 개념을 접근해야지 왜 팔았어? 이 주식 간대는데 왜 팔았어? 너 팔지 마. 이렇게 접근하셔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말 듣나요? 저도 웅달님 말 안 들어요. 웅달님도 제 말 안 듣고 오늘도 우리 누가 커피 사냐 갖고 5분 동안 싸웠는데 서로 이게 남을 설득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시장 있는 그대로 봤으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좀 길게 보시면 그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막 짤이 돈다고 하셨잖아요. 150만 원 예. 거기에 이제
그 층에 있는 분들, 150층에 있으신 네. 분들 어떻게 좀 그 회복이 될 확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세요?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아. 그건 전 잘 모르겠고 어저께 이제 KB증권에서 네. 에코프로 BM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리포트가 나왔고 어. 에코프로 BM에 대한 목표가를 제시했는데 그 목표가 제시한 게 현금 흐름에 따라서 목표가를 제시했더라. DCF 방식을 통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주식시장에 있는 이론이고요. 네. 검증된 이론이고 대학에서 가리키는 이론이고 그거에 따라서 목표가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리포트를 봤어요. 거기서 보면 2035년까지 그 에코프로 BM에 대한 기업의 현황을 추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목표가가 50만 원 나온 거예요. 목표가 50만 원 나왔는데 근데 2035년 그 전제 중에 환율은 1280원이고 그다음에 성장률은 35%고 34%가 35% 뭐 이건데 그중에 숫자 하나만 바뀌어도 50만 원 숫자만 바뀝니다. 2035년이요? 네. 25년이 아니고요? 35년. 어.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다 이걸 보고서 그걸 갖고 이제 그거를 현금 흐름으로 땡겨 와가지고 목표가를 제시한 건데 환율이 1280원인데 환율이 바뀌면 이 50만 원이라는 숫자가 바뀌고 성장률이 바뀌면 이게 바뀌고 성장률이 30%로 가정했는데도요? 35%로 가정했어요. 와. 그러니까 그래서 5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50만 원에 여러분들 보시는 게 아니라 논리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맞췄다 틀렸다라고 그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단지 그분이 한 걸 공개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와, 용기 있으시네요. 그걸 오픈했고 네. 그걸 오픈한 상태에서 만약에 에코프로비 보신다면 그거 엑셀로 작성해 보세요. 그대로 작성해 가지고 수식 넣으면 되니까 이게 한 장짜리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숫자가 바뀔 때마다 이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이 1280원, 1230원이 되거나 1250원이 되면 이 50만 원의 숫자가 어떻게 바뀌지? 엑셀로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면 목표 주가가 바뀌는 거죠. 네. 굉장히 그 고마운 자료예요. 50만 원이 간다 안 간다 해서 너 맞췄지 틀렸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식 하수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세요. 근데 그것도 DCF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꼭 간다라기보다는 이런 논리로 접근도 가능하는구나. 저희한테 공부할 거리를 주셨잖아요. 맞아요. 전 너무 고마워요 그분이. 생각할 거리를 확실하게 주셨네요. 확실하게 나는 이렇게 해서 근거를 제시했어. 나는 이러한 논리로 이렇게 제시했다. 그러면 그렇게 보고 그걸 갖고 하는 거죠. 나는 DCF 방식 필요 없어. 나는 매출을 볼 거야.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서로 주식시장에 있어서 공부할 거리 주셨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그분이 너무 고마운 분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그렇게 DCF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다른 주식들도 반도체가 됐던 뭐가 됐던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게 돼요. 제가 기획실 갔을 때 처음에 저는 굉장히 고마웠던 게 뭐냐면 사업계획이란 걸 짭니다. 사업계획이란 걸 짜면 기업들이 뭐 그게 맞던 틀리던 뭐 경영진들한테 우리 회사가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내후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러프하게라도 숫자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을 어떻게 짜냐면 각 부서에서 갖고 오는 우리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다 모아요. 그걸 재무제표에 녹여내리는 거예요. 원래 경영진들은 그런 말들도 보지만 숫자를 보거든요. 그래 내년에 이익 얼마네? 비용 얼마야? 인건비 몇 프로 올라? 이걸 먼저 보고 이제 패고 들어가는 거죠. 지금 자 에코프로비에 50만 원 간대. 50만 원? 그래 50만 원 간대. 어떤 논리로 가는 거야? 이거 보는 거죠. 그럼 재무제표에 녹아 들어갈 때 인건비는 뭐 내년에 몇 프로 올리겠다고 쫙 드래그하고 뭐 이거 우리가 비용은 딱 드래그하고 기존에 들어왔었던 그 방향대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1분기 지나고 나면 수정치를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데이터에서 바뀐 것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끝에 갔을 때 그 수치가 근접하게 나와요. 그 훈련을 제가 몇 번 하다 보니까 에코프로빈 갖고 계신 분들도 그걸 엑셀화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추적 관찰해 보세요. 네.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딱 여기서 뭐 A냐 B냐 이런 것보다도 그렇죠. 그런 근거를 갖고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갖고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하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A, B를 못 맞추시잖아요. 웅달님 내년에 뭐 하실 거예요? 뭐 그런 것처럼 심지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기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점심시간 전인데 짜장면 먹어야지라고 했다가 막상 나갔는데 날이 확 더우면 무슨 짜장면이야 냉면 먹지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조석으로 바뀌는데 네. 주식시장이라고 조석으로 안 바뀔까요? 저는 그거 인정해야 된다고. 네, 그리고 그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그 여러 변수들을 다 넣으신 거잖아요.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걸 다 공개했어요. 성장세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그런 거를 내가 납득할 수 있느냐. 그런 걸 한번 따져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투자는. 그렇죠. 그 투자 책임질 거리를 줬고 그 다음에 공부할 거리 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내가 만약에 DCF 방식을 몰랐다라면 거기다가 그 식을 놓고 다른 것도 넣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삼성전자도 넣어보고 현대차도 넣어보고 저는 그거 엑셀 자료 혹시 뭐 필요하시면
제가 뭐 차영주 TV든 뭐 웅달님이든 그 자료를 어차피 그건 공개된 자료니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웅달님하고 상의해가지고 네. 뭐 아니면 뭐 웅달님한테 메일을 보내시던 저희 차영주 TV도 메일이 오픈돼 있으니까 보내시면 제가 그 메일로 그건 공개된 자료니까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